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예년 기온으로 뜨는 포근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지만요, 주말을 지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가을을 정말 보내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G2 싸움에, G2니까 미국과 중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국가의 싸움 통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 사업이 제동 걸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좀 더 보죠. 미국이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첨단 장비 반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뭔가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D램 공정 완성도를 높일 핵심 부품인데 우리나라 기업,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이유로 뭔가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두 나라 싸움에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 삼성도 있는데요. 역시 어떤 영향일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정치권 오후에 있었던 소식이죠.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한 발 물러선 이재명이다. 여론이 좋지 않았고요. 야당 반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러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된다. 그 주장했었는데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대신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 지원을, 이거는 야당 쪽에서 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철회 좋은데 사과부터 먼저 하세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글에 있습니다. 아래쪽이에요. 어제 이제 수능이 끝났죠. 여기 보면 사진 잠깐 볼까요? 사진 좀 비춰주시죠. 수능 끝. 딸 고생 많았어. 좀 부모님이 수능을 끝내온 수험생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수험생들 말입니다. 어제 수능이 용암 수능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은 불수능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불이 아니다. 용암 수준까지 갔다. 다 녹아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국영수 다 어려웠다. 올해 수능이요, 문이과 통합형 문제로 치렀거든요. 이 시험이. 수험생들 입시 전락 대혼란 겪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만 좀 있는 기사인데요. 대장동 분양업자의 말을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남욱과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 남욱, 김만배는 지금 대장동 의혹,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로 꼽히잖아요. 좀 더 보죠. 또 다른 사업자는 루비에 쓰였다, 이 돈이. 그리고 남욱은 사업비로 썼다. 뭔가 좀 진술들이 나오는데 좀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다, 사실무근이다. 뭔가 주장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입장, 해명, 설명 이런 게 나올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원석 전 국회의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러섰다. 이재명 후보 얘기죠.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굉장히 압박했죠. 그러나 어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주요 기사로 잡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상황대전,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여건, 야건이요. 지금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요. 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꼽히시는 분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상황 대전으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시각이 오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차차기 놀이나 차차기 요즘 대선 시즌인데 차차기 하니까 내년 대선이 아니라 그 다음 대선을 얘기하나 보네요. 이걸 노리신 분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병상 없다. 지금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상을 못 구해서 대기하는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병상 없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했지만 어제 철회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일명 기사 때는 그 사실을 좀 전해드렸죠. 지금 이거는 의미 부여를 좀 했어요. 전국민 지원금 철회했는데 이것이 재역전 노린 어떤 셈법 아니냐. 어떤 정치적 승부수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꾸 나왔거든요. 그런 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거죠. 좀 더 보죠. 처음에 어제 본인의 SNS상에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또 비슷한 입장을 또 내놨죠. 지원 대상 방식 고집 않겠다. 특정 계층만 주자는 야당에 동조한 셈이 됐다. 그러자 야당은 소모적 논쟁에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셔야죠. 이렇게 또 쓴소리, 논평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입은 엄청난 피해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도전받을 수 있기를 제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자, 어제 저런 입장에 나오면서 이제 큰 기사가 됐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내용처럼 재역전, 최근에 지지율상 재역전을 이런 거 노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생의제 주도 그리고 독단적 이미지를 희석했다. 어제 뭔가 철회를 했다는 입장이 뭔가를 주도해서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시했고 본인이 철회했으니까 오로지 본인이 뭔가 끌고 간 거예요. 주도한다는 의미지. 그리고 뭔가 여론을 듣고 반영해서 독단적 이미지를 좀 희석시킨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의 두 토끼 잡기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다음 보시죠. 당정 갈등 상처만 남겼다. 앞선 기사하고는 결이 다르죠.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철회했다. 반대 여론 높자 고집 않겠다 했는데 무리수로 국정 혼선을 일으켰다. 이런 비판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앞선 기사와 이 기사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지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느 쪽 기사의 평가에 좀 더 마음이 가십니까? 정치 참 아마추어스럽게 한다. 이렇게 불안해서 국정 운영 제대로 하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예. 이럴 거면서 여당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 주장에 동조해서 무슨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말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먼저 꺼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압박했어요. 여당이 본인들 정부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는 말 꺼낸 거 민주화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준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의 재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 부채 등의 상황이 안정적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데 결국 이재명 후보도 인정을 했고 여당에서도 뒤늦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낸 어떤 이 성명문 등을 보게 되면 초과 세수가 처음 기재부 추계보다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의 일부나 대다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게 되면 실제로 남는 자원, 가용 가능한 자원은 한 2.5조에서 3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3조 원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 민주당에서 박강원 대변인 등이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어제 그런 설명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왜 그럼 그동안에 못했냐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뭐 예.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어려운 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예산 전문가나 세금 전문가 민주당에도 이 국회에 어떤 이 전문 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불러서 몇 시간 회의해 보면 나올 수 있는 걸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 주장에 발맞춰 주기 위해서 마치 기재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이재명 후보 입장이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알고 보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정도의 실력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왔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결단은 뭐 실리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밀어붙여봤자 국민 여론도 반대 여론이 높고 이 청와대라고 하는 예. 친문의 핵심 세력과의 이 갈등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결국 사면초가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 예. 이 과정에서 노출된 민주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국민들에게 낙제점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는 약간 그런 지적을 하면서 논평을 해주셨어요. 화면 하나 좀 더 보고 이어가죠. 어제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에요. 여기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만큼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야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고집, 소모적, 혼란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다 어떤 비판적인 뜻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사과부터 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하여튼 뭐 논평은 이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자, 김관옥 교수님. 네. 앞서서 두 가지 기사 연속해서 봤는데 어느 쪽 평가가 좀 더 좀 무게를 어느 쪽 평가에 무게를 두시겠는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야당에서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의견 좀 주시죠.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인 어떤 유연성을 보인 결과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시급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사실 손실이 굉장히 큰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50조 그렇죠. 원의 굉장히 많은 돈을 주자고 그렇죠.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의 후보, 야당의 후보가 지금 논쟁을 벌인다 그러면 예.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손실 보상도 더 늦어지고 지금 피해는 계속 쌓여가고 예. 이런 부분에서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반대 여론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국가 부채 너무 커진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좀 지급이 되고 국가 예. 부채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목적이 함께 달성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선회한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여전히 그 소신을 갖고 있다고 그 보시는 소신은 거예요? 계속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여건이 시기적으로 안 예. 맞고 특히나 이제 윤 후보의 어떤 50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소모적 논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이게 논쟁의 어떤 대상이 되고 예.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것에 대한 우려가 예.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예. 그거를 돌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반응성을 보이는 유연성을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뭐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가가는 입장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은 지금의 이미지 쪽 추진력을 예. 너무 강화시키는 그런 이미지에서 조금 더 변화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의 논평 그리고 김관혁 교수님 논평 들어보셨죠? 앞선 기사 마찬가지로 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처리한 거 아니냐. 아마추어 같다. 이런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무슨 소리? 이거는 정책적 측면에서 유연성을 과감하게 보여준 거다. 그리고 야당의 입장 뭔가 시급하니까 바꾼 거다. 또 이렇게 맞서는 거죠. 뭐 논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는 어제 여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철회 입장이 나오던 그 시점에서 조금 다른 설명도 나왔죠. 그동안과는요. 보겠습니다. 지원금 재원 사실은 부족하다.
이재명 말 바꾸자 여당도 말을 바꿨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시 뒷받침하는 논리를 좀 제공했다는 거죠. 세수 그동안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철회하자마자 약간 말을 바꿨다. 여기는 딴소리다라고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딴소리를 했구나. 자, 그럼요. 어제 어떤 소리가 나온 건지 들어보시죠. 이연한 납부에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후보님께 이제 그동안 쭉 당에서 검토했던 재원,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그제까지 정부를 압박했던 민주당의 모습과 좀 다르죠.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돈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어렵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평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뭘까요? 일단 이게 샌드백 아닙니까? 이 권투 선수들이 이용하는. 근데 여기 보면 이 샌드백에 기재부라고 써 있어요. 뭐가 이게 뭐 반창고도 붙이고 뭐 이런 게 막 흉기도 꽂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끄떡 안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땀은 흘리지만 끄떡 안 하고 있다. 근데 누군가 뒤로 돌아서 장난 아니네 하면서 포기하고 가요. 민주당이군요. 그리고 위에 제목은 맷집이. 지금 상황. 방금 전에 들어봤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뭐 따지고 보니까 뭐 쓸 돈이 얼마 없다더라. 뭐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네. 민주당도 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인데 예. 체면을 크게 구긴 상황이 됐고요.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예.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을 압박을 했는데 예. 물론 이제 초과세수가 많이 거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초과세수는 용도가 지방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쓰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과세 이연을 해서 즉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서 그렇죠. 그 재원을 그런 가지고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예, 지금요. 그 재원을 가지고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일종의 대안을 제출을 했는데 아. 따져보니까 그 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실제 한 8조 정도를 과세 이연을 하더라도 예. 지금 유류세이나 보조금 줘야 되고 또 지방교부금 줘야 되고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이제 실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집권 5년 차인데 예. 집권 5년 그러면 차의 이제 알았을까요, 여당이 그거를? 그런 초보적인 예. 사실관계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문제점이 노출된 거는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당으로서는. 그러나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당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후보는 그냥 던지고 그리고 당은 그걸 갖다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결국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당의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걸 노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전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게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선도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후보인데 이런 엇박자들이 계속 노출된다면 이게 선거에서 불안감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은 쓴소리 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이게 뭡니까? 약간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떠올리신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소득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어제 이와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 구조를 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청년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기 내에 그러니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최백은 위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어떤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신 분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분이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쭉 설명을 한 거잖아요. 자, 오창석 평론가.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일단 입장을 바꿨잖아요. 철회했어요. 자, 기본소득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궤도 수정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이 기본소득이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예.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예. 5월에 취임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예. 내년 연말에 바로 시행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최백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든지 다르게 세금을 바꾸는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회와도 협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재원을 예산으로 정규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선출되고 내년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곧바로 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후년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건 한 번도 시행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행하게 된다면 예. 전 세계적인 최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라기보다는 아마 분명히 타임라인상 예.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앞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6월에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좀 이끌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건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죠. 예산안이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아니라 내후년도 예산안을 내년 말에 결정하니까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남겼던 멘트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매월 시행한다기보다는 분기별로 시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정도 시험해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세수가 어떻게 확보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돈을 풀었을 때 그리고 이 효과가 세수 증대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예. 그리고 경기 회복이나 경제 유발 효과가 실제 있는지 예. 이거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곧바로 시행해서 매월 지급한다라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연착륙시키기 위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열어둔 거죠. 왜냐면은- 여론이 만약에 나빠지거나 뭐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면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까, 그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너무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바라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 만약에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시행착오라든지 국가의 재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온다라고 할 거면 예.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했듯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공약을 했다가 만약에 위험성이 있으면 철회하는 것도 사실 정치적 유연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험을 거치겠다. 연착륙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재난지원금 관련이니까 이제 기본소득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그것도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후보 부부가 등장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한국 시리즈 4차전. 뭐 이제 끝났습니다. 경기가 승부 났죠. 근데 이 4차전 경기를 관람하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에 와서 참관, 이 경기를 관람했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뭐 제목도 있죠. 여기 제목은 아까 제목인데 옆에 사진을 보세요. 아래 보면 이재명 부부 야구 관람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이 설명에 지난 9일 새벽 낙상사고를 겪은 후 9일 만에 첫 공개 행보다. 낙상사고니까 얼굴 어디 부위를 다쳤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뚜렷하게 안 보이죠? 네. 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느낌상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를 부상을 입은 거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방호석 전 의원님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이후에 예.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왔어요. 민주당이나 후보 측에서 그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또 그런 루머가 돌면 근거 없이 그걸 믿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렇겠죠. 때문에 그걸 좀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예. 부부관계가 여전히 좋다라는 그럼 걸 보란 듯이 나온 겁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한국 시리즈를 직관을 했는데 예. 혼자 왔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 그것도 겨냥을 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건데 예. 봐라 윤석열 후보는 떳떳하지 못해서 부인과 함께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을 또 과시하는 효과도 그걸 노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장희찬 평론가가 약간 얼굴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라고 하는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왜 혼자 모셨어요? 일단 선대위 출범 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찍 경선이 끝나서 예.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 배우자실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경선 일정이 훨씬 뒤였고 아직까지 선대위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선대위가 출범되고 나서 당연히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이전의 국민의힘의 이전 정당 관례처럼 배우자를 담당하게 되는 부서도 생기겠죠, 아마. 예. 윤석열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동행,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던가 이 사회의 또 약자들을 위한 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에서 함께 하겠다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당장 야구장에 함께 같이 가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던가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 뭐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는 공약 등 윤석열 후보가 한 발 앞서 밝힌 공약들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야구장 행보까지도 따라하고 있는데 뭔가 따라하기다, 좀 이거 지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희철평론가 여기다 살짝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살짝 하시네요. 아무튼 어제 저녁에 이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사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보란 듯이 나온 거다, 뭔가. 그리고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일부러. 이렇게 해석이 됐죠, 지금. 자, 다음은요. 특검 얘기가 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받겠다. 그쪽도 해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구. 윤도 피하면 안 된다. 대장동 특검 합시다.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도요. 그 고발 사주권 있죠. 그리고 뭐 무슨 저축은행 뭐 있는데 이거 하시죠, 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물귀신 작전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뭔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거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 관련 의혹도 관철하는 의지를 여기다 섞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특검 안 받고 선거 치르겠나?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건 내몰면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거에 대한 예의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무고함도 이제 재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잘못을 인정한다면 빼야 되겠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이 말이죠. 고발 사주랑 같이 가자. 뭐 무슨 부산저축은행 뭐 하는데 과도하게 조건을 갖다 들이대서 물귀신 작전을 하면 그거는 특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일단 특검 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승부수로 보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걸 갑자기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도 예.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예. 역벤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정체 국면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대장동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의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여론이 70% 좀 정도 있다. 가까이가 특검을 해야 예.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여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가피했다. 저걸 받지 않으면 선거 캠페인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상황이. 김구락 교수님. 네. 자, 특검을 받겠다는 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서 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13개 특검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서 먼저 시작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미비할 때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인 길을 가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검찰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더딥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가 나오는 게 없다는 소리가 그렇죠. 자꾸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는 예. 회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검찰 수사 보고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털고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이 대출 의혹에 예. 대한 부실 수사 건이 또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거 같이 넣으면 물타기 오히려 수사 특검 안 된다. 물귀신 작전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거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윤 후보가 안 받으면 그냥 대장동 것만 가고 대장동 안에서도 사실은 50억 클럽 그다음에 윤 후보 아버지 자택 매각하는 부분 등 하나은행의 어떤 부분 이 등등의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막 밀고 나간다 그러면 국민적 의혹을 먼저 본인의 것을 푸는 게 지금 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윤 후보에 관련된 건 얘기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장희철 평론가. 윤 후보 측 그리고 윤 후보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일단 대장동 특검은 주장을 했잖아요. 그건 특검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번에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수용하면서 이 저축은행 관련 얘기, 고발사주, 민주당한테 고발사주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저축은행 관련된 얘기는 대장동 특검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건 일단 어떤 앞서 의견입니까? 김관입 교수님 말씀처럼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조건을 내걸어서 만약 시간을 끌게 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결국 대장동 특검 안 받으려고 저러는구나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도입되기 위해선 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가 국민 여론과 두 번째가 어느 정도 입증된 혐의입니다. 근데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조사를 해보게 되면 예.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다는 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건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이 치솟아 있는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다른 있고요. 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저축은행 관련. 네, 그리고 한 제보 저축은행 사주라든가 관련된 거. 예. 제보 사주 사건도 있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만큼 국민 여론이 치솟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의 혐의 입증인데 예.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는 곽상도 의원 50억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권순일 대법관도 많은 의심을 받고 있고 전 대법관도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남시정을 운영했던 주요 인물들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발자들도 구속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드러나거나 지금 혐의 입증받아서 재기소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보 사주와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기소되거나 지금 구속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지금 사안의 무게감과 경중이 다른데 예. 이걸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겠다는 것부터가 저는 물타기 유도라는 것이고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거면 지금 여당 관련해서도 우리가 야당이 막무가내로 특검 제기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과연 특검을 강하게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핵심 예. 관계자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등으로 예. 혐의가 일부라도 입증되었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 지금 장희찬 평론가.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가 윤석열 후보를 좀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후보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입장인 걸로 좀 들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장동 특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만 별도로 특검을 가도? 네, 왜냐하면 고발사주, 제보사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안 끝났고. 저축은행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축은행 건까지 들어가야 되죠. 아, 특검에? 만약에 왜냐면- 대장동 특검을 한다면? 네, 저축은행 건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됐는데 무혐의 난 게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소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 조우영 씨라는 이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무마했는가? 실제 무마한 건 아닌 건 아닌가?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 특검이 이재명 특검이 아니에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게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터놓고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이지 예. 이재명을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박상도 전 의원 의원직까지 내려놓을 정도의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야당 인사들도 관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동만 따로 뜯어서 한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은 받을 것이다. 김구락 교수님 발언 기회 부산저축은행에 요청하셨는데.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가 예. 이제 사실관계 하나만 이제 지적하고 가고 싶은데요. 이게 1,100억을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대출을 해요. 예. 부산저축은행이. 그때 10억 5천을 그 대출을
이제 매개를 해준 사람이 거간을 해준 사람이 10억 5천 뒷돈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주인 검사 때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게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밝혀져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대장동의 이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까지도 같이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윤 후보가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가도 된다는 얘기죠, 제 말. 그러니까 뭔가 충분한 수사가 과연 그 당시 있었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그게 뭐 굳이 않다면 일단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 자체만 특검도 필요하다. 아까 우창수 평론가나 김구라 교수님 약간 그런 쪽이라도 일단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아무튼 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입장 변화가요. 이 민주당의 뭐 이 선대위고요. 지금 대선을 이끄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 뭐 지적들이 많았는데 뭐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한 명 등장하죠.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인재 영입 더디고 또 이해찬 등판론. 회신 시급한 이재명 선대위 답답하다. 이해찬 등판론이 나오는데 답답하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답답하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인 한 분이요. 약간 분석을 좀 하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때는 다 누구나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별로 중도 확장에는 이렇게 좀 주특기가 아니잖아요. 김구라 교수님. 네. 이해찬 등판론. 이른바 상황론이에요. 상황론.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하면 항상 상황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따라와요. 이른바 중도로의 표 확장에 도움이 되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만남은 중도의 표 확장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뭔가 무게중심이 사실 윤석열 후보 혼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형평성, 즉 무게중심을 좀 맞춰보자. 그 정도의 이쪽이 차원이지. 민주당 쪽이 좀 불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원로급을 한 명 이렇게 만나서 조언을 우리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지. 혹시요. 이게 이제 어제 17일에 만났다 그러거든요. 뭐 어떤 뭐 한정식집에서 만나서 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만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이라든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입장을 바꿨다. 이거 영향을 줬을까요, 이찬 대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순간순간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전면에 봅니다. 나서거나 네, 어떤 전면에 나설 공식적인 가능성은 직책을 없고요. 맡거나 이건 아닐 거라.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지금 모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올드보이시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륜 굉장히 많죠. 하지만 국민들이 경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하길 좀 바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언은 받지만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이런 사항에 대한 뭐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발표가 있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합당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연대인가요? 자, 여당 지난해 총선 때입니다. 민주당 참칭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싫으니까 오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제는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발표도 있었고 과거에 이해찬 전 대표가 한 말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소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측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지명하였습니다. 향후
협상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사 중간에 빈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추진한다. 이거에 대해서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에는요. 목적, 그러니까 이런 합당 추진의 목적, 이유 이런 게 좀 설명이 된 게 들어가요. 자, 뭐다? 더불어민주, 열린민주 합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다? 어떤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조국 수호 이미지 부담에 중도 유권자 거부감이 클 수도 있다. 야당은 이건 뭐 감동 없는 영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두 분 패널께 제가 미리 알려드렸는데 오창석 평론가, 장영찬 평론가. 근데 오창석 평론가 여기 영끌 있는데 영끌이라고 쓰셨네요. 여기 부제에 영끌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뜻의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공교롭게도 야권에서 발표한 내용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그런데 예. 일단은 선거는 예. 기본적으로 구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단장으로 지명된 우상호 의원도 올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스스로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함께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구도 정리가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그리고 뭐 중도 유권자가 거부감이 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일단 이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해서 한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정당에 나오는 다음 대선 어젠다가 예.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 수호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그걸 앞두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공약대로 새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거를 가장 간편하게 치를 수 있는 구도 정리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나는 열린민주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혼까지 정말 끌어모아서 구도를 정리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텐트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함께 하자. 당장 뭐 이게 통합이 되면은 통합이 되고 난 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합쳐질 거잖아요. 예. 저는 그대로 합쳐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합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영끌보다 민주당 빅텐트 이렇게 쓰시지 그랬었어요. 그런 표현도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설명 네, 그런 들어보니까요. 의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범여권 빅텐트 이런 표현, 이런 취지의 뜻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네요. 지금요. 장혜찬 평론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 지지층 통합이라고 했는데요. 지지층.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는데 외연 확장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을 통합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창석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선을 단일화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뭐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배탈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제가 봤을 때 야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과 합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야권 단일화라고 한들 중도 확장과 외연 확장에 있어서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죠. 마찬가지로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누구보다 열렬하게 추미애 전 장관을 응원해왔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당장은 지지층 통합이 되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정당 지지율 글쎄 한 1, 2% 정도 제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과 무당층 유권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합당의 의도는 제가 지지층 통합이라고 썼지만 여기에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지지층 통합으로 얻는 것보다 중도 무당층의 외면으로 잃는 게 더 많은 마이너스인 합당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는 지지층 통합 목적으로 했는데 그 의미 자체는 국민의힘이 우리공화당하고 손을 잡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중도층한테 오히려 표 호소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곁들이셨어요. 자, 그럼요. 정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목적? 더불어민주, 열린민주 합친다. 집토끼부터 잡자. 그럼 이게 집토끼는 이른바 적극 지지층. 그러면은 장혜찬 평론가 아까 지지층이라는 표현 썼는데 비슷한 내용이네요. 이 합치는 목적은
집도끼부터 잡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터라고 쓴 게 있겠죠. 일단 여기부터 하고 산토끼 잡으러 가자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아무튼 여기 보면 그러면서 중도 유권자 거부감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 약간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집도끼부터 잡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께 안 물을 수가 없어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는 단일화의 생각이 진짜 눈꼽만큼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심상정 후보가 뭐 여러 차례 예.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 후보 단일화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지나간 낡은 시대의 유물이고 과거에 그런 후보 단일화를 했었을 때는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당시 집권당이었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워낙 역주행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른바 야권연대라는 명목하에 후보 단일화 같은 것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렇거든요.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뿌리가 다르고 전망이 다른 정당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뿌리가 다르고 전망이 다른 정당이 뭔가 정치를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 연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보란 듯이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런 정치 개혁을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그 방안을 그 국회 정치개혁 그 특위에서 담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사과라는 건 말로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고 내년 대선 전에 선거제도를 다시 개혁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리고 나서 연대를 말하든 연정을 말하든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합치든 말든 얘기를 꺼내셔야지 이런 뜻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데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국민의힘 이 대선 선대위 상황 좀 보죠. 여기도 좀 뭔가 좀 진통이 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보시죠. 윤석열, 김종인 길어지는 선대위 밀당이다. 근데 이 밀당을 왜 할까? 핵심은 전권 행사 여부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 선대위에 참여하면 뭔가 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권이니까 정권이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이 나와요. 뭐 김한길 뭐 이렇게 과거 이제 정치인 분들 등등등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구상한 조직 체계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가 출범이 연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뭐 여권에서도 나온 목소리가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1차 정도는 나올 타이밍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1차 마지막 고리를 푸는데 좀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두고 뭐 요 정도 이제 나오는데 요 틀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제일 윗자리에 그 구조도 조직도 상으로는 있는데 본인이 결정한 게 나중에 여러 명의 회의 결과 또 뒤집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조로 봤다니. 이게 중도 확장을 하는데 좀 도움은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대신에 아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시끄러질 것 같다는데 지금 시끄러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요. 장혜찬 평론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거 이거에 대한 약간 거부감 또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뭐 거부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선대위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는 선대위 외에도 후보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 가칭이지만 뭐 호남과 중도 인사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구상을 근데 가지고 있는 김종인 것 전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은 그런 뭐 통합위원회 만들어봤자 과거에 다 봤다 통합되더냐 하면서 되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만 표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늦게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한 일부 언론 기사 등을 보게 되면 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인물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것이지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무슨 과거의 어떤 인연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비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전권을 요구한 적 없다고도 분명히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특정 인물이 정권을 행사한다는 건 대통령 후보 말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와 경륜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는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는 언론에서 뭐 갈등이 있다, 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과 달리 선대위 출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견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잘 조정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불과 2주 전에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경선 끝나고 2주 됐는데 선대위 출범 안 했다고 해서 난항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주 정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선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어제였나요? 뭐 며칠 전이었나요?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처럼 다음 주 중반에 선대위 1차 인선이 발표되면 3주도 되지 않아서 선대위 1차 인선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전례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늦은 선대위 구성이 아니라서 지금의 오히려 이러한 약간의 긴장 관계가 국민들의 관심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시키는 오히려 그러한 흥의 효과를 자아내고 다음 주 안에만 인선이 마무리된다면 뭐 큰 잡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말씀드린 기사는 많이 나와요. 매일같이 뭐가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거 뭡니까 각각? 뭐라고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선거에서 성과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셔와서 이른바 트랙 레코드가 있는 분이다. 그렇죠. 확실히.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도 중도 확장이 관건일 텐데 거기에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니까 꼭 모셔와서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겨야 되겠다. 이 절실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절실하면 마음대로 다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몸집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일종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조금 이제 이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흔히 말해서 이제 그립이 굉장히 세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주도성이 센 분인데 저분은 단지 선거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의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구상 이런 것까지도 일정하게는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은 국정기조, 정책 이런 것까지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번에 그 영입된 이후에 선거를 잘 치르고 갈등을 빚고 뭐 등 돌리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도 그랬고 민주당 그 선대위원장 가서도 총선 끝나고 나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가 어디까지 수용할 건가.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하군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서로요. 그러니까 뭔가 밀당이라는 표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여당의 한 의원이 김종인, 이해찬 두 정치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좀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은 5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 5번 모두가 비례대표로만 되셨습니다. 참고로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의원 7번 당선되셨는데 7번 모두 지역구에서만. 정치권에서 선거판에서 지역구와 비례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많이 하신 분이 낫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더 낫다. 뭐 이런 뜻 같은데 김구락 교수님 두 인물 중에서 누가 진정한 상황으로 보이세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황이죠. 거기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야당의 선대위 구성하는 거 보면 이미 권력 잡았어요. 이미 조각의 수준의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장관을 나눌 때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걸 예견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권력 투쟁적 양상. 그러니까 지금 뭐 김병준, 뭐 김한길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권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다 주면은 모든 거를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이 안 오실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딜레마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면서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다 잘 되고 있다 그러지만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국민들 중에.
실질적으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상 통제하고자 하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온다면 실질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표 때도 예. 선거를 완전히 진두지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흐름을 잡고 사실상 실무자들 중심으로 이래 선거를 치르게 하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보면 버팀목이랄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무슨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걸로 다시 올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예. 이런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리고 병풍막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 상황으로 보인다. 지금 뭐 김유관 교수님의 이제 시각이셨어요. 이 대선 경쟁 밖에서 뭔가 또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요. 보시죠. 홍준표 의원이 등장합니다. 대선 마지막 도전 내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이다. 그러면 지금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도전이 아니다 이 뜻이 되나요? 최근에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뭐 플랫폼 만들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그래서 질문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쳤던 그는 17일, 어제 17일에는 어떤 질문을 받고 내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리고요, 이런 질문도 있었대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그 5년 뒤죠. 차차기입니다. 차차기 대선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정치인의 검토란 발언은 심상치 않은데요. 기사 하나 더 보죠. 영국의 처칠 청년 보수당처럼 온라인 청년의 힘 만든다. 최근에 청년의 꿈이라는 이 소통 플랫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 있고 참여하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온라인 정당 형태의 뭘 만든다. 그래서 이름을 청년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네요. 오창석 평론가. 지금 뭐 윤석열 후보를 뭐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냈는데 차차기 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정치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죠. 일단은 사실 이제 대선 후보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다영선 후보를 두 번째 도전해서 이제 경선에 탈락하고 선수도 높고 예. 그리고 도지사도 하고 당 대표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정치적 커리어상 더 이상 살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은퇴로 가는 여정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래 없는 인기라고 볼 수가 유례 없는 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홍준표 의원도 흔히 말해서 혼자서 뛰는 의원이었습니다. 뭐 개파 형성을 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었어요. 뭐 노사모라든지 특정 연예인처럼 뭐 또는 연예인 정치인처럼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플랫폼을 이루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근데 약간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좀 참 신기하다, 사람의 인생은. 아, 신기하다. 네, 그리고 사실은 홍준표 의원을 가장 먼저 띄운 거는 예전에 MBC 무한도전에 무야호라고 외쳤던 그게 무야홍이 되면서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밈이 시작됐거든요. 이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찾아봤던 게 홍준표 의원이 1954년생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입니다. 12살이 더 많죠. 훨씬 많네요. 네, 12살이 더 많고 올해 취임했습니다. 선거는 작년에 있었지만. 뭐 바이든을 롤모델로 하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면 또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54년생이면 우리 지금 만으로 66. 네. 그러면 5년 뒤는 71살. 네.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유엔 기준에 청년과 장년 기준의 나이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 66세부터 작년에 첫 시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뜻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청년이 곧 방금 끝났고 나는 이제 갓 작년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다음 대선까지도 열어두는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청문홍답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원래 예전에 개그맨을 꿈꿨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밝혔듯이 너무 위트 있는 답변들이 많습니다. 짧게 답변을 달던데요. 짧은데 딱 뭔가 핵심만 짧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하태경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둘 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나 수용 못합니다. 수용 못한다고 썼어요. 회피해버리고 어떤 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답변을 그 사람한테만 유독 안 하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사람이 나의 아이디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디가 이재명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아이디를 이재명이라고 이제 명명한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놓고. 상황이 그냥 재미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이야기를 우리처럼 소통해서 들어주고 공약도 우리가 다 반영해주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홍준표 의원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나를 지지하는, 굳건히 지지하는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끌어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이 현역 정치인이시니까 네. 이런 청년들의 어떤 큰 관심과 지지받는 거 좀 부럽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 홍준표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치권에서도 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이죠. 예. 5년 전에 당시에 뭐 당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예. 젊은 층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못 받았던 이 홍준표 의원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2030의 지금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 관계 설정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이 고민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30 지지를 기반으로 예. 선거 막판에 당내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기여를 해서 당 정치의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계산이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그럼 있습니다. 기여를 하면 사실은 당에 큰 기여를 하게 되면 당의 지분이 생기잖아요. 자기의 목소리가 생기고. 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는다면 홍준표 후보의 정치 커리어상 예. 장관을 하든 총리를 하든 그래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생기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를 좀 방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비판을 하고 승산이 높아진다면 태도가 좀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문학 교수님하고 장희찬 평론가께 제가 짧게 30초인데 이 상황에 대한 딱 논평을 딱 한마디씩 해주세요. 김문학 교수님. 국민의힘은 확실한 차차기 대선 후보를 잡았다. 차차기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내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이다. 이거 뒤집은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함이 20, 30대에 지금 어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물어봐요. 확실히 관심이 있다는 거네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4,500개의 질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떠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당이 청년을 못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과 타협하고 후보와 타협하면 그 순간에 청년들은 다른 데로 쑥 사라집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전망하고 김구라 교수님 전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장희찬 평론가, 이거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담 아닙니까? 부담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정치적 열풍이 일어나는 거는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2030들이 경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또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물론 2030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뭐 이 유동층이나 유동층, 그러니까 언제든 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30 지지율을 보면 주요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다른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많이 흡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이런 열풍을 또 관망할 수 있고 언젠간 또 홍준표 후보와 원팀이 되어서 정권 교체 위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함께 뛰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동력을 홍준표 후보가 또 잘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박수 쳐줄 일이지 이게 뭐 부담스럽거나 뭐 위협적이거나 그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다양한 분석이지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독특해 보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다음은요, 코로나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병상 부족입니다.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 확진자가 지난 1일에는 없었는데 18일 현재 4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숫자가 자꾸 늘어가 있어요. 위중증은 500명 넘어섰죠. 수도권 병상 포화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확진은 계속 늘고 있고 중증도 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나와야 대기자가 들어갈 상황이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실 부족으로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서울은 중환자 병상이 66개만 딱 남아있다는 거예요. 긴급 환자만 받는 사실상 10,000원이다.
외국처럼 공투에서 음압 격리 병상을 100개씩 대량으로 만드는 특단 대책 이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그런 사례 봤었죠, 우리가. 코로나 확진 초기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뭐 병원장들과 계속 회의하는데 아직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중국입니다. 사라진 펑샤이.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최근에 이른바 미투를 주장했었죠. 뭔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성폭행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메일을 공개했고 사라졌어요.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래로 보면 장가오리 사건 폭로 후 2주째 잠적인데 중국 관영 매체는 펑샤이 메일을 공개했는데 뭐 안전하다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보면 믿기 어렵다. 이거 뭐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얼른 사라져버린 거 아니냐. 사라져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